민수야, 아빠다. 이사 간 것 같더라. 새 주소 좀.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하고 전화가 끊겼다. 새벽에 출발해서 서울 온 75세의 김철수는 지하철 대합실 안에서 아들과 연락이 닿기 기다렸지만 겨우 연락 온 아들은 내 말은 듣지 않고 끊어버렸다. 지하철 대합실은 유난히 썰렁했다. 김철수는 올해 칠순을 훌쩍 넘긴 나이지만 오늘 아침만큼은 마음이 설렜었다. 며칠 전 마을 슈퍼에서 본 로봇 장난감을 샀었다. 점원 아저씨가 요즘 애들이 이거 엄청 좋아한답니다라고 말했던 그것. 하지만 가격표를 보고는 주춤했다. 8만 원. 한 달 용돈의 거의 절반이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뿐인 생일인데 하고 결국 구입했다. 손주 생일이었고 7살이 된 손자 준호가 벌써 그렇게 컸다니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렀다. 철수는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새로 산 점퍼를 입었다. 며칠 전 농협에서 찾은 돈 50만 원도 봉투에 넣어뒀다. 아들 내외가 힘들게 산다는 걸 알기에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덜컹거리는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던 철수는 문득 지난주 통화가 떠올랐다. 아들은 바쁘다고만 했다. 아버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나중에 한가할 때 내려갈게요. 항상 그런 식이었다. 하지만 손주 생일이라면 다르지 않을까? 아이는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 할 거라고 철수는 믿었다.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철수는 가방 속 선물 상자를 만지작거리며 상상했다. 준호가 선물을 받고 할아버지 하며 달려올 모습을, 작은 두 팔로 자신을 껴안을 그 순간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했다. 고속터미널에 도착하자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철수는 지하철 노선도를 꺼내들었다. 아들이 사는 강서구까지는 환승을 2번 해야 했다. 익숙하지 않은 길이었지만 손주를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다. 환승을 마치고 아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1시였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손때 묻은 메모지를 꺼냈다. 거기엔 아들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2년 전 아들이 처음 이사 왔을 때 받아 적어둔 주소였다. 이 근처일 텐데. 철수는 한 아파트 단지 앞에 섰다. 1년 전 방문했을 때 기억을 더듬어 찾아온 곳이었다. 높고 큰 아파트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선 풍경은 여전히 낯설었다. 하지만 곧 손주를 만날 거라는 기대감이 피로를 잊게 했다. 드디어 익숙한 아파트 단지가 보였다. 철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그는 손주의 얼굴을 상상했다. 준호는 자신을 알아볼까? 지난번 본 게 언제였더라? 6개월 전쯤이었나? 아이는 그새 또 얼마나 컸을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철수는 복도를 따라 걸었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손주의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딩동딩동. 철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초인종을 눌렀다.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다. 철수 씨는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눌렀다. 딩동. 여전히 조용했다. 집에 없나? 철수는 시계를 확인했다. 토요일 낮인데 외출을 한 걸까? 아니면 혹시 깜빡 잠이 든 건 아닐까? 그는 3번째로 초인종을 눌렀다. 이번엔 조금 더 길게 눌렀다. 하지만 역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철수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 할까? 하지만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던 마음이 망설여졌다. 혹시 금방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철수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다. 10분, 20분, 30분이 지났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고 아들의 집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철수는 점점 불안해졌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손주가 아파서 병원에라도 간 걸까? 그때 옆집 문이 열리며 중년 여자가 나왔다. 장바구니를 든 그녀는 복도에 앉아있는 철수를 보고 잠시 멈칫했다. 저 혹시 누구 찾으세요? 철수는 반갑게 일어서며 대답했다. 아, 네. 저기 천호에 사는 아들을 찾아왔는데 집에 없는 것 같아서요. 여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천호요? 거기. 지난달에 이사 가셨는데요.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이사요? 네, 한 달쯤 됐을 거예요. 이삿짐 트럭이 왔던 게 기억나네요.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하시던데. 여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는 현실을 깨달았다. 아들이 이사를 갔다는 걸. 그것도 한 달 전에. 하지만 아들은 그 사실을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철수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다. 여자는 미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드님이랑 연락은 안 되세요? 아, 네, 제가 한번 전화해 보겠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철수는 다시 벤치에 주저앉았다. 한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그럼 그동안 아들과 통화할 때 아들은 이미 새 집에 있었던 거였다. 하지만 한 번도 새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손주 생일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았다. 아니, 애초에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잊은 걸까?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다.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아들과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일주일 전이었다. 그때도 아들은 바쁘다고만 했다. 아버지, 죄송한데 지금 회의 중이라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아들은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철수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러다 음성 메시지로 연결됐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철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를 열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천천히 글자를 입력했다. 민수야, 아빠다. 지금 내 집 앞에 왔는데 이사 간 것 같구나. 새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준호 생일이라고 해서 서울까지 왔어. 메시지를 보내고 철수는 다시 기다렸다.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답장이 오기를 바랐다. 1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다. 읽음 표시가 떴다. 아들이 메시지를 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철수는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수진아, 준호 생일 축하한다고 서울 왔는데 새 주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로 가면 될까? 이번에도 읽음 표시만 떴다. 답장은 없었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천천히 일어섰다. 2년 동안 아들이 살던 집, 손주가 뛰어놀던 공간, 이제는 다른 사람의 집이 된 그곳을 바라보던 철수 씨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철수는 아파트를 나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서울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로봇 상자는 옆에 놓여 있었고 가방은 무릎 위에 있었다. 그는 다시 한번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여전히 답장은 없었다. 왜 연락을 안 하는 거지? 철수는 중얼거렸다. 혹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 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한 적이 있었나? 아니, 지난 통화에서도 그저 안부만 물었을 뿐이다. 잘 지내냐, 회사는 괜찮냐, 손주는 건강하냐? 항상 그런 이야기만 했다. 철수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며느리에게. 신호음이 울렸지만 역시 받지 않았다. 음성 메시지가 나왔다.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메시지 남겨주세요. 수진아, 나 지금 서울에 있는데. 준호 생일이라고 해서 왔거든. 새 주소 좀 알려줄 수 있겠니? 아니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줘. 걱정된다. 메시지를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철수는 한숨을 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손주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생일 케이크를 자르고 있을까? 친구들과 놀이공원에라도 갔을까? 시간은 흘러 오후 2시가 됐다. 철수는 아직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배는 고팠지만 식욕은 없었다. 가방에서 아침에 샀던 김밥 한 줄을 꺼냈지만 한 입 베어 물고는 다시 싸버렸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공원에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들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온 가족들이 보였다. 손주를 안고 웃는 노인의 모습에 철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도 저렇게 손주를 안고 싶었는데. 철수는 다시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메시지 알림은 여전히 없었다. 통화 목록을 다시 열어봤다. 아들에게 전화한 게 벌써 5번째였다. 하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다. 오후 3시 철수는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이대로 시골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신호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그러다 드디어 연결됐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반갑지 않은 톤이었다. 민수야, 아빠다. 내 집 앞에 갔는데 이사 간 것 같더라. 새 주소 좀. 아버지, 지금 바빠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민수야, 잠깐만. 준호 생일이라고 해서 왔는데. 아버지, 진짜 지금 안 돼요. 뚝. 전화가 끊겼다. 철수는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아들은 바쁘다고 했다. 나중에 전화한다고 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지금껏 아들은 단 한 번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오후 4시 철수는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더 이상 공원 벤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마음은 더 차가워졌다. 해가 저물었다. 철수는 갈 곳이 없었다. 여관을 잡을까도 생각했지만 아들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는 움직이기 싫었다. 혹시 전화가 올까봐, 혹시 찾아올까봐. 역사 안대합실 벤치에 앉았다. 주말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았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 모두 웃으며 걸어갔지만 그 속에서 철수만 혼자였다. 지하철역 대합실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추위에 떨며 벤치에 앉아 있었던 철수는 잠이 왔다. 철수는 벤치에 앉은 채로 졸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고 어느덧 저녁 9시가 훌쩍 넘었다. 역 대합실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사람들도 하나둘 줄어들었다. 딱딱한 벤치, 찬 바람, 꾸벅꾸벅 졸던 철수는 눈을 떴다. 철수는 몸을 부르르 떨고 정신을 차렸다. 그 사이 설마 아들이 연락이 왔었던 건 아닐까 싶었지만 부재중 전화는 없었다. 며느리도 아들도. 철수는 다시 고속터미널로 가기로 했다. 철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지갑을 한참 찾다 보니 가방 안에는 통장이 들어있었다. 통장을 펼쳐보았다. 매달 15일 50만 원씩 자동이체되는 내역이 빼곡했다. 민수에게 보내는 생활 보조비였다. 사실 민수는 아버지 이제 안 보내셔도 돼요라고 여러 번 말했다. 하지만 철수는 계속 보냈다.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자신이 보낸 돈으로 사는 집의 주소조차 알려주지 않는 아들. 손주 생일에 찾아온 아버지를 외면하는 아들. 그런 아들에게 계속 돈을 보내야 하는 걸까? 철수는 지난해 겨울을 떠올렸다. 손주가 시골에 내려왔을 때 귤을 한 알음 안겨줬더니 너무 좋아하던 모습. 할아버지,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하며 웃던 그 얼굴. 그때는 행복했다. 손주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느꼈다. 하지만 이제는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아들은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았다. 며느리도 연락을 받지 않았다.
혹시 자신이 방해가 되는 걸까? 노인이 찾아오는 게 부담스러운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아들이 멀어진 게 중학교 때부터였나? 아니면 대학을 가고부터였나?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과정에서 아들은 점점 바빠졌다. 전화도 뜸해졌고 방문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철수는 이해하려 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다고 생각했다. 자신도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탓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이건 바쁜 게 아니었다. 이건 무시였다. 철수는 눈물이 났다. 서러움이 섞여 들어왔다. 플랫폼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퇴근하는 직장인들, 쇼핑을 마친 주부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모두가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움직였다. 하지만 철수 씨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시골로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질까? 열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이 우르르 탔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다. 철수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전화를 꺼냈다. 혹시 아들일까?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고향 친구였다. 여보세요? 철수야, 나 영호야. 서울 잘 갔어? 손주 얼굴 봤어? 철수는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철수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좀 복잡해서. 무슨 일인데? 손주가 아픈 거야? 아니, 그게 이사를 갔더라고. 새 주소를 몰라서.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그 녀석이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응, 한 달 전에 이사 갔대. 그럼 지금 어디 있어? 지하철역에 있어. 이제 내려가려고. 아이고, 철수야, 힘들겠다. 일단 안전하게 집에 들어가. 내가 저녁에 소주 한 잔 사줄게.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친구의 위로가 고마웠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다음 차가 들어왔다. 이번엔 철수도 일어섰다. 손주에게 주려고 했던 장난감 상자를 들고 가방을 메고 열차에 올랐다. 고속터미널로 가는 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높은 빌딩, 바쁜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하지만 철수 씨에게 서울은 더 이상 반가운 곳이 아니었다. 그저 차갑고 낯설고 외로운 도시였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시골 집에 돌아왔다. 밤새 버스에서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고속터미널에서 막차를 탔고 새벽에 도착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오전 10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철수는 눈을 떴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어제 일이 꿈만 같았다. 하지만 옆에 놓인 로봇 상자가 현실을 말해줬다. 철수 씨는 일어나 세면대로 갔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는 붉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아들은 이런 아버지가 부담스러웠을까? 아침을 먹지 않고 철수는 집 앞 농협으로 향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다. 그는 창구로 가서 통장을 꺼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자동이체 해지하려고요. 네? 자동이체요? 어떤 거요? 아들 통장으로 가는 거요. 매달 50만 원씩. 직원은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 네. 확인됐습니다. 해지하시는 거 맞으시죠? 철수 씨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해지해도 될까? 하지만 어제의 일이 떠올랐다. 새 주소도 알려주지 않은 아들. 연락도 받지 않던 며느리.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 없던 문자 메시지. 네, 해지할게요.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2년 동안 매달 보내던 돈. 아들이 서울에서 힘들게 산다기에 자신의 연금에서 쪼개어 보내던 돈. 손주 분유값이라도 되라고 아들 회사 점심값이라도 되라고 보냈던 그 돈. 다 됐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자동이체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는 통장을 받아들고 농협을 나섰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가슴속은 더 차가웠다. 이게 맞는 걸까? 아들에게 삐진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삐진 게 아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 주소도 모르는 집에 왜 돈을 보내야 하나? 얼굴도 보여주지 않는 손주를 위해 왜 힘들게 번 돈을 보내야 하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동네 슈퍼에 들렀다. 소주 한 병과 안주를 샀다. 오늘은 혼자 한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영호가 찾아왔다. 어제 전화 통화 이후 걱정이 돼서 왔다고 했다. 철수야, 괜찮아? 응, 괜찮아. 들어와.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소주잔을 기울였다. 철수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요즘 젊은 것들이 그래. 자기들 삶에 바빠서 부모는 뒷전이지. 나도 이해하려고 했어. 바쁘니까 힘드니까. 근데 어제는 너무하더라고. 그래, 너무한 거 맞아. 이사 간 걸 왜 안 알려줘? 그것도 한 달 전에. 철수는 소주를 한 잔 더 마셨다. 목구멍이 화끈거렸다. 나 오늘 자동이체 해지했어. 영호는 눈을 크게 떴다. 진짜? 그 매달 50만 원? 응. 더 이상 보낼 수 없더라고. 잘했어. 그게 맞아. 두 사람은 밤늦도록 이야기했다. 영호는 자신의 아들 이야기도 했다. 자기 아들도 비슷하다고. 명절에나 한번 얼굴 비추고 평소엔 연락도 잘 안 한다고. 요즘 세상이 그래 부모 자식 간에도 정이 메말랐어. 그래도 손주 생일은 알려줘야 하는 거 아냐? 맞아, 그건 너무했지. 영호가 돌아간 뒤 철수는 혼자 남았다. 텅 빈 집은 조용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거렸다. 그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야, 아빠가 뭘 잘못했니? 일주일이 지났다. 철수는 평소처럼 살았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 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철수도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이제는 아들이 먼저 연락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왜 서운한지 아들이 깨달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요일 오후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떴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다. 뭔가 당황한 것 같았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돈이 안 들어와요? 철수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차분하게 대답했다. 돈? 네, 아버지. 매달 50만 원씩 보내주시던 거요. 이번 달에 안 들어왔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침착하게 말했다. 아, 그거 자동이체 해지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잠시 후 아들이 다시 물었다. 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프신 데라도 있으세요? 아프진 않아. 그냥 더 이상 보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세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민수야, 너 지난주 토요일 기억하냐? 지난주 토요일이요? 그게 무슨 날인데요? 준호 생일이었잖아. 아, 네, 맞아요. 준호 생일이었죠. 나 그날 서울 갔었어. 전화기 너머가 다시 조용해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 옛날 집 앞까지 갔어.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근데 말이야.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집이 비어 있더라. 이웃 아줌마가 그러던데 한 달 전에 이사 갔다고. 아버지, 나한테 왜 말 안 했니? 새 주소를 왜 안 알려줬어? 문자도 보냈는데 읽고도 답장 안 하더라. 전화도 안 받고. 아버지, 그게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빠서. 내가 그날 지하철 대합실에서 내 전화가 올까봐 계속 기다렸어. 그런데 뭐? 그때는 전화도 없더니 입금 안 되니까 전화를 해? 돈이 걱정이야. 내가 걱정이냐? 철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바쁜 건 나도 알아. 근데 민수야. 이사 간 걸 부모한테 알리는데 몇 분이나 걸리냐? 문자 한 통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리잖아. 나는 서울 한복판에서 갈 곳이 없었어. 지하철역 벤치에 앉아서 내가 연락하기를 기다렸지. 근데 너는 전화를 끊어버렸어.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정말 바빴어요, 회사에서. 철수가 말을 끊었다. 민수야, 나는 내가 바빠서 못 만나는 건 이해해. 근데 이건 다른 문제야. 이건 무시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주소도 안 알려준 집에 내가 왜 돈을 보내야 하냐? 철수의 말에 아들은 할 말을 잃었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만 들렸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내 아빠야 지갑이 아니고 너한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버지, 앞으로는 돈 보내지 않을 거야. 내가 정말 힘들면 그때 직접 말해.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돕겠어. 근데 이렇게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는 건 안 돼. 철수는 말을 마치고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이렇게까지 말해야 했나 싶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다. 아들이었다. 하지만 철수는 받지 않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저녁이 되어서야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모자랐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준호도 데리고 갈게요. 꼭 뵙겠습니다. 철수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아직은 화가 풀리지 않았다. 토요일 아침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철수 씨는 밭에서 막 돌아온 참이었다. 손을 씻고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손주 준호가 있었다. 아버지.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준호가 먼저 달려와 안겼다. 철수는 손주를 꼭 안았다. 따뜻했다. 보고 싶었던 그 체온이었다. 준호야, 많이 컸네. 생일 축하한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가방을 내려놓고 아버지 앞에 앉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봤다. 민수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신경 쓰느라 아버지를 소홀히 했어요. 이사 간 것도 알려드려야 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뤘어요. 그날 아버지가 오셨을 때도 저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어요. 전화를 받을 수 없었죠. 근데 나중에 문자를 보고도 답장을 안 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았어요. 아버지가 오시면 신경 써야 할 게 많잖아요. 집도 치워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의 솔직함이 차라리 나았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동이체를 해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자식이었는지 깨달았어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지갑처럼 생각했어요. 매달 돈이 들어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랐어요. 철수는 손주를 안고 있었다. 준호는 할아버지 무릎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앞으로는 꼭 연락드릴게요. 자주 뵈러 올게요.
철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민수야. 내 아버지. 나는 내가 완벽한 아들이길 바란 적 없어. 바쁜 것도 이해해. 자주 못 오는 것도 괜찮아. 근데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사 갔으면 알려주고 연락하면 받아주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수는 작게 웃었다. 민수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준호가 물었다. 할아버지 화 푸셨어요? 그래, 준호야. 할아버지 화 다 풀렸어. 그럼 저 로봇 장난감 봐도 돼요? 철수는 로봇 상자를 가져왔다. 이거 넣어주려고 서울까지 들고 갔던 거야. 준호는 선물을 받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민수는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 이게 새 주소예요. 거기에는 새 집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민수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지, 그리고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였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 마음이에요. 그동안 아버지가 보내주신 돈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이제는 제가 조금씩 드릴게요. 아버지, 받아주세요. 제가 효도하고 싶어요. 철수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기쁜 마음으로 철수는 말했다. 고맙다, 민수야. 밤이 되어 철수는 방에서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슴이 뭉클했다. 일주일 전 느꼈던 서러움은 이제 없었다. 대신 따뜻함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날 철수의 통장에는 다시 자동이체가 시작됐다. 하지만 이번엔 반대 방향이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돈. 작은 금액이었지만 그 의미는 컸다. 그리고 철수 씨의 가슴에도 봄이 찾아왔다. 돈보다 더 큰 건 관심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당연한 게 아니라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오늘 부모님께 연락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제작하는 저에게 힘을 주세요.